어느 가을밤 서울에 사는 대학생 민수는 휴가를 맞아 외할머니께서 살고 계신 작은 시골 마을에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독서도 하고 일상의 분주함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었다. 이 마을은 어릴 적 방학 때마다 놀러갔었던 곳이라 그는 그리움과 기대감을 동시에 느끼며 기차에 올랐다. 마을에 도착하자 민수는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주시는 외할머니와 오랜만에 재회의 반가움을 느꼈다. 외할머니의 집은 오래된 한옥으로 주변에는 낡은 돌담과 울창한 숲이 어우러져 몽환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첫날 밤 민수는 마을을 둘러보며 추억에 잠기고 집으로 돌아와 외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다. 어느 날 밤 민수는 잠이 오지 않아 깊은 새벽 시간 홀로 밖으로 나섰다. 쌀쌀한 바람이 불고 달빛이 흐릿하게 비추는 한적한 길을 따라 걷던 그는 우연히 오래된 우물을 발견했다. 그 우물은 사용된 지 오래된 듯 덩굴과 이끼가 주변을 뒤덮고 있었다. 하지만 민수는 이 우물이 어릴 적 들었던 마을 전설 속의 그 우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냈다. 전설에 따르면 몇 세기 전 이 마을에는 미스터리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한다. 어린 소녀가 실종되었고 나중에 그 소녀가 우물 속에서 발견되었다고 했다. 그러고 나서 그 우물은 저주받은 곳으로 불리며 밤이면 소녀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는 소문이 돌았다. 호기심에 사로잡힌 민수는 손전등으로 우물 안을 비추어 보았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대신 그는 이상하게도 자신의 뒤편에서 누군가 그를 바라보는 듯한 시선을 느꼈다.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곳엔 누구도 없었다. 찝찝한 기분이 들면서도 그는 별일 아닐 거라며 집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그날 밤 민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그 우물가에 서 있었고 갑자기 차가운 손이 그의 발목을 잡아당겼다. 손전등을 비춰보니 물속에서 창백한 얼굴의 소녀가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소녀의 입에선 피와 함께 낮은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공포에 질린 민수는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비몽사몽간에 깨어난 민수는 땀에 젖은 채로 침대에 누워있었다. 그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끼며 그저 악몽일뿐이라고 자신을 달래려 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매일 밤마다 민수는 같은 꿈을 꾸었고 꿈속에서 점점 선명한 소녀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뭔가를 말하려 고군분투하듯 보였다. 며칠 후 민수는 마을에서 오랜 세월 감춰진 비밀을 알고 계신다는 노인과 만나게 되었다. 노인은 민수가 우물에 간 것을 알고서 경고했다. 그 우물에 저주의 발을 들인 모양이구나. 소녀는 가족마저 모르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지. 그녀의 영혼은 아직도 그 진실을 말하지 못한 채 헤매고 있단다. 마을에 머무는 동안 민수는 소녀의 과거를 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얼마 후 그는 마을 기록을 뒤지던 중 소녀의 사망이 그저 사고가 아니었음을 암시하는 단서를 발견했다. 가족과 마을의 어른들이 은폐한 검은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더 깊이 조사한 민수는 그 사건으로 인해 터무니없이 억울하게 죽어간 소녀와 자신이 무언가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다. 마지막 밤 민수는 결심을 하고 다시 우물로 향했다. 그리고 소녀의 영혼을 해방시키기 위한 진실을 이야기했다. 순간 그는 귓가에 어린 소녀에 감사하다는 낮은 속삭임을 들었다. 그제야 민수는 평온함을 느끼며 그곳을 떠날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언제 그랬냐는 듯 민수는 밝은 얼굴로 외할머니의 집을 떠났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다. 마을을 뒤로하며 민수는 다시는 그 우물 근처에는 가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그는 밤마다 가끔씩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녀의 부드러운 웃음소리를 떠올렸다. 그것은 분명 그가 그토록 원하던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수십 년 간방치된 오래된 저택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저택을 멀리하며 불길한 장소로 여겼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이한 일을 겪었다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어두운 밤이 찾아왔고 달빛은 지나간 폭풍으로 인해 흐릿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새로 이사온 영수라는 청년은 호기심이 왕성한 성격이었고 그 저택에 얽힌 이야기의 진실을 확인하고자 결심합니다. 뒷산에 위치한 저택은 다급하게 자란 나무들과 덤불로 인해 쉽게 눈에 띄지는 않았습니다. 영수는 플래시라이트 하나에 의지한 채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저택에 가까워질수록 기이하게도 바람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나무로 된 문은 삐걱 소리를 내며 얌전히 열렸습니다. 실내는 먼지가 자욱하고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찾지 않은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던 영수는 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을 발견합니다. 촛불이 켜진 옛 사진 속 가족은 어딘지 모르게 무표정하고 그들의 눈동자는 살아 있는 사람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려는 순간 갑자기 바닥에서 문이 하나 열리며 지하실로 통하는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집에서 혼자 저절로 열린 문이라니 영수의 가슴은 순간 철렁했습니다.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지하실로 발을 내딛게 되었고 계단은 생각보다 길고 어두웠으며 축축한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계단 끝에 다다르자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언가 속삭이는 듯한 음성들이 오가는 중이었고 밝고 시끄러워지던 플래시라이트가 오르락내리락 하더니 결국 꺼져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서 영수는 일순간 모든 감각이 깨어나는 듯 주위의 공기가 마치 돼지 손처럼 그의 숨통을 조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황한 영수는 다시 계단을 올라가려고 했지만 문은 이미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쉴 새 없이 속삭이는 소리들이 더 가까워지더니 마침내 그의 바로 뒤에서 무거운 숨소리가 느껴졌습니다. 영수는 숨이 멎는 듯한 공포 속에서 찰나의 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끔찍한 공포에 휩싸인 채 영수는 있는 힘을 다해 한 번 더 발버둥쳤습니다. 갑자기 머리 위에서 불빛이 비추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사람들이 영수를 찾아서 저택으로 와준 덕분에 그는 겨우 지하실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숨가쁘게 밖으로 나온 영수는 그제서야 바깥 세계의 공기와 소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영수는 그날의 경험에 대해 마을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공포에 질린 그의 눈빛만이 그가 겪은 일에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서늘함을 전달할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지만 저택의 이야기는 여전히 마을을 떠돌았고 그 누구도 그 장소에 다시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경험은 영수에게 하나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때때로 인간의 호기심이 건드릴 곳이 아니면은 열지 않는 것이 좋다는. 세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의 한 번화가에 위치한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이곳은 30년 넘게 된 건물로 이웃들은 대부분 나처럼 수년간 이곳에 거주한 사람들이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특별한 일은 별로 없었지만 어느 날부터 내 삶의 끔찍한 사건이 시작됐다. 어느 늦은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고 있었다. 밖에서는 빗물이 후드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방 안을 어렴풋이 비추고 있었다. 눈을 감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방문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가 걸어다니는 듯한 발자국 소리 같기도 했다. 나는 낯선 소리에 놀라 몸을 일으켜 방문 쪽을 쳐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바람 때문이겠지. 나는 스스로를 그렇게 안심시키며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그날 밤 같은 소리가 몇 번이나 반복되었고 나는 거의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몇 주가 지나도 그 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나는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다. 이상한 것은 그 소리는 오직 내가 혼자 있을 때만 들렸다는 것이다. 가족이나 친구가 방문했을 때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나는 이웃에게 그 소리의 정체를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제대로 된 답을 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침대에서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어둡고 긴 복도를 걷고 있었다. 복도의 끝에는 낡은 나무문이 하나 있었고 그 문 너머에서는 무언가가 나를 부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왠지 모를 두려움에 떨며 문을 열었고 그 순간 깨어났다. 꿈에서 깨어났지만 기묘한 기분은 가시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 친구에게 전화했다. 친구는 다행히도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다음 날 우리 집에 방문하기로 했다. 친구가 오고 나서 우리는 소리의 원인을 찾아보기로 했다. 우리는 방 안 구석구석을 살펴보았고 마침내 이상한 것이 있다고 느껴지는 지점을 발견했다. 벽장 안쪽 구석에서 이상하게 벗겨져 있는 벽지를 발견한 것이다. 우리는 벽지를 살짝 떼어내보았다. 그 뒤에는 작은 나무문이 숨겨져 있었다. 그 문은 마치 꿈속에서 본 것과 똑같았다. 우리는 순간 서로의 얼굴을 마주봤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순간 오싹한 한기가 몸을 훑고 지나갔다. 친구와 나는 더 이상의 조사를 할 수 없었다. 그 후로 나는 그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상한 소리는 더 이상 듣지 않았지만 그날의 기억은 나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이후로 사람들에게는 그 아파트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해주곤 한다. 때로는 우리 가까이에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여름밤 나는 골목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도심의 불빛은 멀리서 아른거렸고 주변은 고요한 적막에 쌓여 있었다. 이런 늦은 시간에 외출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지만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다. 그러던 중 나무로 둘러싸인 작은 공원을 지나게 되었다. 그곳은 잘 알려지지 않은 장소였고 낮 동안에도 사람들로 붐비지 않는 곳이었다. 공원 한가운데로 향하는 작은 오솔길을 따라 걷던 중 낡고 오래된 그네가 달린 놀이터가 나왔다. 그네는 바람도 불지 않는데 아주 천천히 앞뒤로 흔들리고 있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가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등 뒤에서 냉기가 느껴졌다. 조심스럽게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두운 그림자들만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 뿐.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나는 발길을 재촉했다. 그러나 걸음을 옮길 때마다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속삭임 같은 소리였다. 기다려, 어디 가는 거야. 너무나 분명하게 들린 그 소리에 공포가 밀려왔다. 나는 더 빠르게 걸었다.
그러나 그 속삭임은 점점 더 가까이서 들려왔다. 나중에는 귀 바로 옆에서 들리는 느낌이었다. 돌아봐, 나 여기 있어. 그 목소리는 낮고 냉정하게 들렸고 등골이 오싹해졌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공원의 출구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숨이 가빠오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공원을 빠져나왔고 거짓말처럼 소리는 멈췄다. 주변에는 거리의 불빛과 사람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안심이 되면서도 방금 겪은 일이 무엇이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온 나는 그 일에 대해 생각하려 애썼지만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그 소리의 주인공은 떠오르지 않았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가 있거나 내가 잠시 환청을 들었을지도 모른다고 나를 타일러 보았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도 가끔씩 그 공원 근처를 지날 때면 항상 등 뒤에서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점점 선명해져 갔다.